2011년 당시에 미국을 뒤흔들었던 사건 하나가 있어요. 21살의 로렌 스피어러라는 대학생이 실종된 사건인데 일명 인디애나 대학생 실종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사건은요, 2025년 현재까지도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았고요. 또 사건 당시의 정황도 굉장히 미스테리라서 미제 사건으로 남겨진 케이스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시의 상황과 실종을 둘러싼 여러 가설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렌 엘리자베스 스피어러는 1991년 1월 17일 미국 뉴욕주 스카스데일에서 태어났어요. 여느 아이들처럼 명랑하고 되게 밝은 아이였지만 사실 로렌은 롱큐티 증후군이라는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롱큐티 증후군이 뭐냐면 평소에 심장이 규칙적으로 잘 뛰다가도 갑자기 이유 없이 빨리 뛰거나 불규칙적으로 뛰는 그런 희귀한 유전성 심장 질환인데요. 심할 경우에는 실신이나 심장마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로렌도 한창 뛰어놀 어린 시절부터 격렬한 활동들을 자제하라는 의사의 권고를 들으면서 자라났는데요. 그러다가 17살이 됐을 무렵에는 캠프 토한다라고 미국 펜실베니아주 지역에서 열리는 캠프 프로그램인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액티비티들도 하고 트레이닝도 받는 그런 캠프에 참여를 하게 돼요. 거기서 7주 동안 머무르면서 또래 친구들도 여러 명 사귀고 썸남도 생기게 됐는데요. 상대는 로렌이 듣던 카운슬러 트레이닝 수업의 트레이너였던 제시 울프라는 남학생이었어요. 당시 제시는 19살이었고요. 인디애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이었는데 이 로렌이랑 제시 둘이 성격이 완전 정반대였거든요. 제시는 되게 수줍고 말도 조곤조곤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로렌은 엄청 사교적이고 파이팅 넘치는 성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면에 끌리게 된 두 사람은 썸을 타게 됐고 캠프가 끝난 뒤에도 로맨틱한 감정을 계속 이어가게 돼요. 그러다가 몇 개월 뒤에 우리 로렌도 인디애나 대학교, 그러니까 제시랑 같은 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면서 둘은 이제 CC로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됐죠. 이 로렌과 제시 커플의 첫 2년은 너무나도 로맨틱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 맞는 부분이 점점 생겨나게 됐는데요. 일단 제시는 단순한 연애보다는 진지한 만남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로렌이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결심을 해서 그런지 제시는 로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로렌의 옷차림이며 행동거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단속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로렌이 되게 사교적인 성격이었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밤새 논다던가 아니면 파티에서 다른 남학생들이랑 안면을 튼다던가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김없이 말다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렌도 제시를 사랑은 하지만 만나기만 하면 되게 컨트롤 당하는 느낌이고 또 결혼 우세처럼 자꾸 결혼 얘기를 꺼내니까 제시와의 관계가 서서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로렌은 친구들이랑 인디애나에서 열리는 유명한 자동차 경주 대회를 보러 가게 됐는데요. 막 경기를 보면서 웃고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애 하나가 자기한테 술을 건네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하고 자연스럽게 말을 트게 됐는데 이 남자애는 같은 인디애나 대학교를 다니는 코리 로스만이라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사실 코리가 고등학생 때부터 좀 이름을 날리던 애였단 말이에요. 별명이 뭐였냐면 선수, 그러니까 여학생들을 꼬시고 자고 이러는데 도 같은 애였단 말이죠. 근데 이번엔 로렌을 보고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로렌한테 조금씩 플러팅을 날리기 시작하는데요. 그걸 보고 누가 코리한테 알려줘요. 제 남친 있는 애다. 하지만 선수 코리에겐 남친의 유무 따윈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로렌한테 직진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로렌은 그 플러팅이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안 그래도 제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던 찰나에 코리의 연락은 되게 신선한 자극과도 같았거든요. 그러던 2011년 6월 3일 문제의 그날이 다가옵니다. 이때가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이 막 시작됐던 때라서 학생들은 다들 이제 맘 놓고 부어라 마셔라 할 생각에 들떠 있었죠. 기숙사에서 쉬고 있던 로렌은 남친인 제시 그리고 코리 두 남자의 문자를 연달아 받게 되는데요. 이날 엄청 중요한 NBA 농구 경기가 있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남친 제시한테는 뭐라고 왔냐면 우리 기숙사에서 같이 농구 경기 보다가 자고 가지 않을래? 이런 문자가 왔고 코리한테서는 농구 경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숙사에서 파티가 있는데 오지 않을래? 이런 문자가 왔어요. 로렌은 고민에 빠졌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로렌은 마음을 정하고 새벽 12시 30분쯤 집을 나섭니다.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바로 코리가 있는 파티 장소였고요. 남친 제시한테는 일찍 잘 거라고 문자를 보내놔요. 파티가 열리는 곳은 로렌의 기숙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타운하우스였는데요. 친구인 데이비드랑 같이 파티 장소에 도착한 로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코리를 발견했어요. 둘은 같이 술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조금 알딸딸해진 로렌이 그만 자기 셔츠에다가 술을 쏟아요. 그래서 코리가 그걸 보고 저쪽에 세탁기 드라이어 있으니까 괜찮다고 얼른 옷 세탁하자고 제안을 해서 이 둘은 학생들이 모인 파티 공간에서 조금 벗어나게 돼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로렌이랑 같이 파티에 왔던 친구 데이비드가 이제 슬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막 돌려서 로렌을 찾는데 저기 소파에 로렌이 코리랑 같이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근데 둘이 되게 딱 붙어서 꽁냥꽁냥 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가 로렌한테 가서 나 이제 집에 갈 건데 로렌 너도 집에 가는 게 좋겠다 이러면서 좀 코리를 경계하면서 말을 하는데요. 근데 로렌이 나 코리랑 같이 이따가 스포츠바에 가기로 했다면서 거절을 해요. 그래서 데이비드도 알았다 하고 집으로 곧장 돌아가는데 로렌이 취한 모습이 계속 걸리더래요. 그래서 로렌한테 조심하라고 혹시 자기가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문자를 보내놔요. 새벽 1시 46분경 로렌이랑 코리 그리고 친구들 몇 명 이렇게 해서 당시 인디애나 대학교 학생들의 핫스팟이었던 킬로이스 스포츠바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요. 원래 여기가 밤늦은 시간에도 학생들로 바글바글하고 이런 곳인데 방학이 시작됐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좀 한산했어요. 근데 바 테라스 쪽을 딱 보니까 약간 비치 컨셉처럼 가짜 야자수나 비치 의자 이런 걸 갖다 놓고 모래도 싹 뿌려놓은 그런 아기자기한 공간이 있더래요. 그래서 로렌도 테라스 안으로 들어가서 신발도 벗고 막 모래도 밟고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코리랑 술도 몇 잔 더 마시게 됐죠. 그러다가 30분이 지나서 로렌과 코리 단 둘만 스포츠바를 나서게 되는데요. 이때 로렌이 자기 핸드폰도 바에 두고 나가고요. 테라스 갔을 때 벗어났던 신발 그것도 신는 걸 까먹어가지고 맨발로 밖을 나가요. 이걸 보면 로렌이 정말 만취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새벽 2시 42분경 로렌의 기숙사 CCTV에 두 사람의 모습이 잡히는데요. 술에 취한 로렌을 부축해서 기숙사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코리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러니까 로렌의 기숙사에 들렀지만 어떠한 이유로 로렌과 코리는 기숙사를 나와서 다른 곳으로 향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약 9분 뒤인 새벽 2시 51분 코리네 기숙사로 향하는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인근에 설치된 CCTV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CCTV에 포착됐던 로렌의 모습을 끝으로 그 어디에서도 로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다음날 로렌의 남친인 제시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사실 어제 로렌한테 초대 문자를 보냈지만 까였잖아요. 그래서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연락 주라고 답장을 하고 나서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도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로렌한테 문자도 하고 전화도 걸기 시작했어요. 근데 계속 연락이 안 되다가 어느 순간 전화가 연결이 딱 되는 남자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킬로이스 스포츠바인데 그쪽이 문자 보낸 거 봤다 이렇게 하면서 어제 여자친구분께서 여기 핸드폰을 두고 가셨다 이런 말을 제시에게 전해줬죠. 그래서 알았다고 전화를 끊고 제시는 로렌 룸메인 하다르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로렌 기숙사에 있냐고 물어봤는데 하다르가 어제 얘 기숙사에 안 들어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쎄함을 느낀 제시는 곧바로 로렌의 기숙사 건물로 향했어요. 같은 시각 로렌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간밤에 로렌이 기숙사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로렌의 룸메를 비롯해서 몇몇 학생들이 기숙사 주변으로 로렌을 찾아 나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처 골목길에서 로렌의 은색 열쇠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것 말고는 딱히 다른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죠. 따라서 로렌의 남친인 제시는 경찰에 곧바로 실종 신고를 했고요. 로렌의 부모님께서도 멀리 뉴욕주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인디애나 블루밍턴까지 한 걸음에 오시게 됩니다. 사건을 맡은 블루밍턴 경찰서에서는 즉시 로렌 기숙사랑 그 주변 수색에 들어갔고요. 로렌 주변 인물들을 모두 불러서 인터뷰도 시작하는데요. 이 인터뷰를 통해 그날 파티가 끝나고 난 후에 로렌과 함께 있었거나 로렌을 봤다고 진술한 인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코리 로스만, 제이 로젠바움, 그리고 마이클 베스 이렇게 총 3명이었는데요. 코리 로스만은 그날 로렌이랑 같이 밤거리를 걸었던 인물이고 제이 로젠바움과 마이클 베스는 코리의 룸메이트예요.
근데 여기서 이 3명이 살고 있는 집의 구조를 알려드리자면 지금 이 학생들은 하나의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3, 4층짜리 복층 주택 하나가 여러 대 붙어있는 구조를 타운하우스라고 하는데 마이클 1층, 코리 2층 이렇게 각자 다른 층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셋이서 같은 집에서 룸메이트처럼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셋 다 인디애나 대학교 학생이면서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이 인물들의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면서 코리, 제이, 마이클은 각자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리의 진술이에요. 킬로이스 스포츠바에서 로렌이 너무 취했기 때문에 코리는 로렌의 기숙사로 곧바로 향했대요. 로렌이 핸드폰은 없었지만 다행히 핸드백은 가지고 있어서 그 안에 있는 키카드를 가지고 기숙사까지 별 문제 없이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로렌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벽에 기대서서 눈을 감았대요. 그래서 코리가 로렌을 부축하면서 빨리 가자, 우리 다 왔어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띵 하고 열렸어요. 거기서 남학생 4명이 우르르 내렸는데 그중 한 명이 로렌의 얼굴 알아본 것 같았대요. 그래서 안녕? 이러면서 로렌한테 인사를 했는데 로렌은 인사하고 뭐고 너무 술에 취해서 그 남학생의 얼굴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남자애가 로렌한테 다시 물어봐요. 너 여기서 뭐해? 하지만 로렌은 여전히 답이 없었죠. 그래서 코리가 로렌을 부축하면서 야 괜찮아 내가 알아서 잘 챙길게 이런 식으로 대답했는데 그런 코리의 말투가 좀 거슬렸는지 그 남학생이 커튼 수작 말고 얼른 얘 방으로 데려다주고 꺼지라고 하면서 코리 얼굴에 냅다 주먹을 날리더래요.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은 코리는 바닥에 쓰러졌고 로렌도 부축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같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남학생들 무리는 그걸 보고 냅다 주랭랑을 쳤고요. 그런데 여기서 코리는 로렌을 자기 여자인 친구 기숙사로 보내야겠다고 마음을 바꿨어요. 여기서 왜 마음을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에서도 그렇고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은데 로렌을 데리고 또 열심히 걸어서 친구 기숙사 유닛 앞에 도착을 했대요. 근데 친구가 자는 건지 기숙사에 없는 건지 안에서는 반응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향한 곳이 바로 코리가 살고 있는 타운하우스였고 도착한 시간은 새벽 3시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온 그 다음부터는요. 술이 너무 취하고 정신이 없던 상태라서 곧바로 골아 떨어졌다고 진술했어요. 여기까지가 코리의 기억이고요. 다음은 마이클 베스의 진술입니다. 마이클은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공부를 하느라 새벽까지 깨어있던 상태였는데요. 중간에 제이 로젠바움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놀러 오라고 말이죠. 집이 크다 보니까 다른 층에 살고 있으면 이렇게 전화로 서로 부르고 놀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머리도 식힐 겸 올라가는데 거기에 제이랑 제이 친구인 데이비드 블리즈낙이라고 하는 남자애 한 명이 더 있더래요. 참고로 이 데이비드 블리즈낙이라고 하는 애는 로렌이랑 같이 파티에 갔던 그 데이비드랑은 다른 친구예요. 아무튼 제이랑 데이비드랑 둘이 술 마시고 놀고 있길래 마이클도 거기 껴서 수다를 한참 떨다가 데이비드가 이제 피곤하다 자러 간다고 하면서 방으로 먼저 들어갔대요. 제이는 출출하다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었고요. 그러다가 제이도 이제 피곤하다고 잔다고 해서 마이클도 본인 층으로 내려왔는데 마침 집 안으로 들어오던 콜이랑 로렌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때가 새벽 3시경이었어요. 마이클은 이 둘의 꼴이 말이 아니었다고 기억했는데요. 로렌을 현관에 둔 코리는 2층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계단에 구토를 했대요. 근데 다 쏟아내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마이클이 코리를 2층까지 부축해서 침대에 눕혀줬다고 합니다. 그 후에 마이클은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로렌한테 너도 그냥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로렌이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술 한잔 하자. 여기서 마시는 게 좀 그러면 같이 바를 가는 게 어떠냐 이러면서 계속 놀자고 권유를 했대요. 근데 마이크는 로렌이랑 그닥 친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로렌의 제안이 되게 난처했다고 진술했어요. 그래서 로렌의 술주정을 어찌저찌 계속 받아주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30분 뒤인 새벽 3시 반쯤에 제이 로젠바움한테 전화를 다시 걸게 돼요. 왜냐하면 이 제이랑 로렌은 예전에 캠프토 한다에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와서도 둘이 알고 지내는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이한테 상황 설명 및 로렌 케어를 부탁하면서 전화를 끊은 다음에 로렌을 올려보내고 본인은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이 로젠바움의 진술입니다. 제이는 킬로이스 스포츠바에서 친구들이랑 한바탕 놀고 난 다음에 기숙사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잠옷까지 딱 입고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이클한테 전화가 와서 로렌을 케어해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대요.
그래서 새벽 3시 반쯤에 로렌이 자기 층으로 올라왔는데 얘가 맨발에다가 핸드폰도 없고 상태도 되게 안 좋아 보이길래 얼마나 취한 건지 확인하려고 로렌한테 똑바로 걸어보라고 테스트를 했대요. 근데 또 잘 걷길래 그래 안으로 들였다고 해요. 여기서 로렌은 마이클에게 그랬던 것처럼 제이한테도 술 한 잔 더 마시러 가자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이는 지금 시간도 그렇고 로렌도 아직 취해 보여서 그냥 소파에서 자라고 로렌을 눕혀줬다고 해요. 그런데 1시간 뒤인 새벽 4시 30분경 로렌이 자기 혼자 기숙사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꺼내서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 했는데 로렌의 태도가 너무 완고했대요. 그래서 굳이 말리지는 않고 그래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했대요. 그러다가 로렌을 이제 1층으로 데려다주면서 확인 차원에서 한 번 더 물었다고 해요. 진짜 너 너네 기숙사로 갈 거야? 괜찮겠어? 그러니까 로렌은 걱정 말라고 하고는 나름 멀쩡하게 문 밖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제이는 위층에 있는 발코니로 후다닥 뛰어 올라간 다음에 핸드폰 찾으면 꼭 문자 주라고 로렌한테 외쳐요. 그런 다음에 발코니에서 로렌을 어느 정도 지켜봤대요. 걸어가다가 혹시나 중간에 넘어지거나 멈춰서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근데 저렇게 발코니에서 계속 지켜볼 정도였으면 나름 걱정이 됐다는 건데 본인이 기숙사로 데려다주는 건 옵션이 없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2블럭만 가면 바로 로렌의 기숙사라서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았거든. 아무튼 그렇게 쭉 보다가 로렌이 커브를 도는 것을 확인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는 게 제이의 주장이었어요. 즉 제이는 로렌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인물이자 로렌의 마지막 모습을 유일하게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제이를 비롯해서 코리, 마이클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당시 이 학생들 타운하우스 내부에는 CCTV가 없었고 이 세 사람을 제외한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 사람의 진술밖에 없었죠.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경찰은 이 셋을 유력한 요주의 인물로 보고요. 3명에 대한 핸드폰이나 신용카드 내역 조사, 그리고 2차, 3차 인터뷰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로렌의 부모님과 친구들은요. 로렌 실종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리고 고속도로 광고판에 광고도 내고 또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해서 로렌의 실종을 알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 결과 이 사건은 SNS에서 널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킴 카다시안이나 아메리칸 아이돌 진행자인 라이언 시크레스트 같은 미국 유명인들도 이 로렌 실종 트윗을 리트윗하거나 자신의 SNS에 해시태그를 걸기 시작하면서 로렌 찾기 캠페인이 급물살을 타게 되고요. 뉴스나 토크쇼, 수사 프로그램 등에서도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로렌 실종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언론과 대중들의 관심이 쏟아지자 코리, 제이, 마이클의 부모님은 즉시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요. 다들 좀 있는 집안 아들내미다 보니까 경력이 아주 빵빵한 변호인단이 꾸려지게 됐어요. 이 중에서 특히나 코리와 제이의 변호사는 직접 성명문까지 발표하거든요. 일단 코리 측은 코리가 로렌 기숙사에서 남학생들 무리 중 한 명한테 한 대를 맞았잖아요. 그때의 충격으로 인해서 기억상실이 왔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벌어진 일은 아예 기억이 없는 상태다. 그러니 그날에 대해 따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발표했고요. 제이 쪽도 되게 강경하게 나옵니다. 이제부터 사건과 관련된 언론 인터뷰는 일절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고요. 경찰 수사에도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굴게 돼요. 그러다가 수사 약 2개월째인 8월에는요. 몇몇 제보와 내부 조사를 결과로 한 인디애나 남부의 대형 쓰레기 매립장 수색이 이루어지는데요. 규모가 워낙 컸던 매립장이어서 블루밍턴 경찰, FBI 그리고 인디애나 대학교 경찰이 합동으로 진행을 했고 무려 9일간 매립지를 비롯해서 인근을 빠짐없이 수색했지만 유력한 단서나 로렌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팀에서도 점점 빨간불이 켜지게 됐는데요. 로렌이 실종된 지도 이제 3개월째를 향해 가는데 아직 이렇다 할 증거를 찾은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사 과정을 누구보다도 답답한 심정으로 지켜보는 분들이 계셨죠. 바로 로렌의 부모님이었는데요. 사실 로렌의 부모님은 이 사건을 맡은 블루밍턴 수사팀이 그다지 탐탁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수사팀에서 수사의 진행 과정이라던가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로렌의 부모님과 공유하지 않았거든요. 주변 CCTV라던가 친구들 진술 이런 걸 전부 확인했지만 부모님께 하나도 공유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언론한테까지 비공개로 해서 지금까지 퍼블릭에 공개된 로렌의 CCTV 장면은 딱 하나예요. 이 장면인데요. 잘 보시면 이때 로렌은 아직 만취하기 전의 모습 같아요. 머리도 되게 잘 정돈되어 있죠. 그리고 캡처 장면이긴 한데 똑바로 걷는 모습인 것 같아 보여요. 또 웃고 있는 모습을 봐서는 기분이 되게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실종되고 나서 한참 후에 공개한 장면이기 때문에 당시 로렌의 부모님은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알 방법이 없어서 정말 답답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부모님은 뉴욕에서 사설탐정 한 명을 고용하게 되는데요. 이 사설탐정은 따로 증인들을 재조사하고 사건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또 나름 깊게 파보고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제일 중요한 로렌의 행적까지는 밝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렇다 할 진척 없이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게 되죠. 그러는 동안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코리와 제이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는데요. 일단 코리가 의심받는 이유는 처음에 로렌 기숙사까지 갔으면서 왜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자기 기숙사로 방향을 돌렸는지, 그리고 경찰 초기 인터뷰 때는 분명히 둘이 같이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했으면서 갑자기 말을 바꿔서 한 대 맞은 이후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한 점 때문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제이가 의심받는 이유는 일단 마지막으로 로렌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자체부터가 의심스럽다는 게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경찰 조사 인터뷰 기록을 보면은 제이의 진술이 굉장히 오락가락한데요. 첫 인터뷰 때는 커버를 도는 로렌을 지켜보다가 방에 들어와서 잤다고 했으면서 다음 인터뷰 때는 생각해보니까 그때 로렌한테 다가가는 어떤 사람의 그림자를 본 것 같다. 그 사람한테 납치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리고 경찰이 제이의 핸드폰 통화 기록을 조사한 결과 새벽 4시에서 4시 15분경, 그러니까 로렌이 제이랑 같이 있던 그 시간대에 제이의 핸드폰으로 로렌의 친구 2명한테 전화를 걸었던 기록이 발견됐는데요. 당시에는 늦은 시간이라 해당 친구들은 연락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친구들한테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냐고 제이한테 물어보니까 제이는 로렌이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인터뷰할 때는 누가 걸었는지 잘 모르겠다, 확실하지 않다면서 말을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화를 건 목적도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런 추측에도 코리와 제이는 계속 침묵만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던 2013년 로렌 실종 2년 후 로렌의 부모님은 코리, 제이 그리고 마이클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근데 각각의 혐의가 좀 달라요. 일단 3명의 공통된 혐의는 뭐냐면 과실책임, 즉 로렌이 명백히 취한 상태였다는 걸 알았음에도 집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지 않은 책임을 말하고요. 다음으로 코리와 제이한테는 혐의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이름하여 드램샵 액트 위반 혐의인데요. 이게 어떤 법이냐면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누가 봐도 술에 취해 있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다가와서 A한테 술을 제공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A가 술 끼면 술집 문짝을 부순다던가 아니면 직접 사고를 당해서 피해를 입는다던가 하면은 그 술을 제공한 B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소송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마이클 베스에 대한 소송은 신속하게 기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건 당시에 마이클은 로렌이랑 스포츠바에 같이 있지 않았고 로렌한테 술을 계속 권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2014년 10월에는 코리와 제이의 1심 판결이 열렸는데요. 결과는 마이클 때랑 마찬가지로 기각 판정이 났어요. 왜냐하면 먼저 로렌이 사망하거나 명백하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닌 지금 실종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런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하고, 두 번째로는 코리와 제이가 로렌에게 술을 권했다는 정황만 있고 이에 대한 실제 영상,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마지막으로 술에 취한 상태의 로렌을 두 사람이 의도적으로 방치했다거나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로렌의 부모님은 이에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까지 진행하는데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증거 부족으로 인해서 항소도 기각이 되고 소송은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세 학생 모두
형사적 처벌에서 벗어나게 됐죠. 이렇게 이 재판을 끝으로 로렌 실종 사건은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이 사건이 미국에서 워낙 이슈가 됐다 보니까 로렌의 실종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너무나 많은 가설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몇 가지만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만취 상태에서 사망 후 처리 썰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썰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파티랑 스포츠바에서 로렌이랑 같이 있었던 친구들의 진술에 의하면 로렌은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동시에 두세 가지의 약도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로렌이 희귀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알코올 자체도 심장에 굉장히 안 좋은데다가 약까지 같이 했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로렌의 심장이 멈췄고 이에 당황한 남학생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로렌을 처리했을 것이다 라는 썰이에요. 그럼 어디다가 처리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는데요. 당시 이 건물 밖에 대형 쓰레기통이 하나 있었대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몇 발자국만 걸어가면은 바로 있을 정도로 되게 가까웠는데 여기에 로렌을 처리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경찰 수사가 들어가면은 그 쓰레기통도 당연히 수색할 텐데 거기에다가 처리하는 건 너무 대담한 거 아니야? 이런 반응들도 있는데 만약에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실종 신고가 들어가기 전에 쓰레기통이 수거가 됐다면 또 모르죠. 실제로 이 로렌이 사라진 그날 당일에 제시가 실종 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갔을 때도 성인의 실종 신고를 하려면 적어도 24시간이 지난 뒤에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다시 돌아와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사는 로렌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로렌이 실종된 그날 아침, 보통 미국은 이른 새벽이랑 아침 시간대에 쓰레기 수거를 많이 하니까 그때 수거가 됐다면 증거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게 가능할 수도 있죠. 물론 그때 당시에 그 쓰레기통이 언제 수거됐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썰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당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나서야 대형 쓰레기 매립지를 수색했잖아요. 그 수색을 실종 초기에 했더라면 어땠을까, 좀 더 단서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도 많아요. 두 번째 썰은 타인에 의한 납치 썰입니다. 이건 제이 로젠바움이 주장했던 내용이랑도 비슷한데요. 새벽에 기숙사로 향하던 로렌을 누군가가 납치해서 목숨을 앗아갔다는 썰이에요. 당시 블루밍턴 경찰서에 따르면 로렌이 사라진 그 시간대에 주변을 돌아다니던 수상한 하얀색 트럭 한 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CCTV에 잡히기도 했고 이 트럭을 직접 목격한 후에 제보한 사람들도 꽤 있었대요. 그래서 경찰이 이 영상을 분석해서 그 트럭의 주인을 찾아냈는데 알고 보니까 로렌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감옥에서 출소한 전과자였어요. 그리고 당시 로렌의 기숙사에서 10분 거리에 살고 있기도 했고요. 또 이 전과자의 전부인이라는 사람이 경찰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이 남자 진짜 수상하니까 확인해 보셔라. 나한테 로렌 사건을 언급하면서 너도 예꼴 낼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경찰이 이 남자를 붙잡아서 조사도 하고 거짓말 테스트도 진행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로렌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는 됐는데 이 수사 방식에 의문을 갖고 아직까지 이 사람이 의심스럽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렌의 남친 제시 의심설입니다. 사실 제시는 당시에 사건 현장과 떨어진 곳에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도 그날 친구들과 농구 경기를 받고 경기가 끝난 뒤에 잠을 잤다고 진술을 했어요. 핸드폰 통화나 문자 기록 이런 것도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거짓말 탐지기, 인터뷰 이런 경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를 했고요. 근데 여기서 왜 제시가 의심을 받느냐? 그날 늦은 밤부터 이른 아침 동안, 그러니까 제시가 잠을 잤다고 주장하는 그 시간대에 진짜로 잠을 잤는지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사실 제시가 좀 통제기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로렌이 콜이랑 같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돼서 새벽에 충동적으로 로렌의 기숙사로 가서 무슨 짓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리고 수사관들이 제시 방을 수색하다가 스크랩해놓은 기사 하나를 발견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묘해요. 뭐냐면 1992년 미국 보스턴에서 남친에게 목숨을 잃은 한 여성 아티스트에 대한 기사였는데 왜 그런 기사를 굳이 스크랩해서 가지고 있냐, 얘도 좀 수상하다 이러면서 그날 제시의 행적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는 제이 친구 데이비드 블리즈낙 개입설도 있는데요. 데이비드 블리즈낙은 제이의 학창시절 친구인데
사건 당일날 제인의 층에서 하룻밤 머물렀던 인물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때 타주에서부터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제인의 집에서 하룻밤 잔 다음에 다음날 아침 일찍 집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친구도 좀 의문인 게 앞서 마이클의 진술에서도 이 데이비드의 이름이 분명히 등장하거든요. 제이랑 데이비드랑 마이클이랑 셋이서 잠깐 놀다가 데이비드가 중간에 자러 갔다고 말이죠. 그러면 데이비드 역시 로렌이랑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비록 그때 자고 있었다고는 하지만요. 그런데 폴이 제이, 마이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은 데다가 데이비드가 어떤 조사를 받았고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더 수상한 거는 사건이 일어났던 2011년 그때부터 데이비드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는데요. 그날 밤에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다는 게 변호사의 입장인데, 이 주장대로라면 잠을 자고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뭘 변호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한 건지 좀 뜬금없기는 하죠. 여기에 더불어서 데이비드는 현재 제이랑 비즈니스 파트너로 같이 일하고 있는 관계라고 해요. 이런 점 때문에 데이비드도 사건에 개입을 했을 수 있다,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로렌의 실종과 관련된 썰들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올해로써 로렌이 실종된 지 14년째가 됐어요. 하지만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죠. 로렌의 어머니는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로렌이 아직까지 살아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의 진실을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가 진실을 알고 있다면 제발 알려달라. 또한 블루밍턴 경찰서에서도 로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새로운 목격자나 증언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유의미한 제보가 있기를 저 또한 바라면서 로렌 스피어러 실종 사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